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새로운 책을 또 한 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읽을 책은 생각보다 매우 얇은 책입니다. 무슨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논리, 철학, 논고,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비트겐슈타인 들어보셨나요? 네, 언어 철학자 혹은 분석 철학자라고도 하고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철학의 한 사조를 시작하게 만든 대단하고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책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시간, 정신현상학과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매우 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 시대의 한 흐름을 또 그은 위대한 철학이고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철학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얇은 책이 지금까지 철학의 방향을 다 전환시켰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인데요. 제가 인문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박사 과정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수년 전에 아는 지인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터를 잡고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방에 있으면서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팟캐스트 같은 걸 듣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다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요즘 본인이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팟캐스트나 유튜브 또 TV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강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별로 실력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공부를 더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문학을 쉽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왜곡시키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애청하던 팟캐스트는 4명의 사람이 나와서 인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최근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알고 공부했다면서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듣고 5분 만에 이 사람들은 너에게 별로 들을 만한 게 아니겠다. 이런 방송을 듣느니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놀랬고 불쾌했던 것 같아요. 겨우 5분만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좀 더 그 친구의 기분을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분 가까이 듣다가 그 친구에게 도저히 못 듣겠다.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그만 듣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력은 굳이 더 듣지 않아도 내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인문학을 쉽게 알려준다고 방송의 취지를 걸었는데요. 그 방송의 취지는 너무 좋아요. 어려운 걸 쉽게 알려준다는 건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를 알려주더라도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예를 들었던 게 이겁니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정해져 있고 그 A란 용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용어는 B하고 연결되고 B란 용어는 C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그 학자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논리적 구조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내가 봤을 때는
A란 용어는 B란 용어와 연결되는데 이 A란 용어를 C나 D, F란 용어랑 연결지어서 마치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이야기인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이 A에서 C로, D로, F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니까 듣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어떤 학자의 철학과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직접 살피고 깊이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자가 이룩해낸 학문적 성과와 그 학자의 주변은 좀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 삶은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던 여타 방송들과 비슷하게요. 비트겐슈타인의 삶에 대해서만 혹은 그가 했던 어떤 일화에 대해서만 전체 분량의 반절 가까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삶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책을 읽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칸트는 시간처럼 정확했던 사람이다. 칸트가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위 사람들은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았다라는 그런 일화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화를 안다고 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 등이 읽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떤 학자의 삶을 안다고 해서 그 저자의 책까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의 대부분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학자의 삶을 안다고 해서 그 책을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팟캐스트는 4명이서 진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여러 가지를 다루더라고요. 각자 4명의 사람들이 전공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보충해주기도 하는데 동양 철학을 전공하던 분이 비트겐슈타인을 소개했던 사람에게 비트겐슈타인의 사유는 이런 게 맹점 아닌가요? 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버벅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서도 제가 그 후배에게 말을 했어요. 저 모습 하나만 보고서라도 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 알 수 있다.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어떤 개론책이나 2차 서적 몇 권에 의해서 대충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왜 칸트, 하이데거, 그리고 그 다음 헤겔까지 한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선보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앞에 말했던 저 3권의 책을 먼저 마스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좀 더 어려운 철학자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비트겐슈타인은 칸트 철학의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매우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칸트고요.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칸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칸트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에게 있던 관심을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가져옵니다. 모든 학문의 방향이 저 외부 대상에게서 인간으로 가져옵니다. 특히 대상이었을 때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대상이 어떤 존재일까요? 네, 신이겠죠. 그래서 신에게서 인간으로 돌아왔는데요. 학문은 이렇게 방향 전환되었기 때문에 칸트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학문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상학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하이데거도 이 후설의 제자로서 현상학을 그의 학문의 방법으로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후설이 보기에는 알고 보니 수학자들 혹은 자연과학자들의 그 인식이고 그런 이성과 합리성을 마치 모든 학문 영역에 인간의 인식 영역을 절대화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어떤 것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벌써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의식이 들어갑니다. 제가 쉬운 말로는 관심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를 지향성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대상도 나의 지향이, 나의 의식이, 나의 관심이 먼저 투영된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중요한 건 내 의식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함으로써 대상에서 주체로 가져온 학문의 방향을 이제는 다시 또 대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을 후설의 현상학적 전환이라고 하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전환, 언어 철학적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보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했던 문제가 알고 보니까 언어에 의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오용되고 혼동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모든 학문들이 다 관심을 두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관심을 둬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정치도 언어로서 보고 있는데요. 자크 랑시에르 같은 그런 학자를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주는 것은 쉬운 거고 그건 관리를 하는 거고 사회적 약자나 그 사회가 규정하는 시민들이라는 혹은 국민들이라는 백성들이라는 그 테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렇게 낸 자기 목소리로 그 시대의 관리를,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철학에 이런 언어적인 전해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 언어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죠. 페르디낭 소슈르라는 학자인데요. 그거는 프랑스의 구조주의를 이룩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언어인데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시작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공부하고 싶은 그런 관심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리 철학 논고 이영철 씨가 옮긴 거고요. 책 세상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하드커버로 된 책입니다. 물론 하드커버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책을 구입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